네, 반갑습니다. 아미고 회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서울 지역에 방송국이 있는 마포, 그리고 바로 옆에 동네 용산 두 지역에 사시고 활동하시는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건강한 밥상을 받고 맛있게 밥을 먹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도시 다반이라는 식당인데 우리 고성국 TV가 있는 태영 대시양 루브라는 빌딩 바로 맞은편이에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식당이 있는지 사실 좀 몰랐어요. 저 오늘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다반 사장님이나 일하시는 분이 다 아주 막 열혈한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신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앞으로 자주 여기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총선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너무 충격적으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채 해도 저도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총선 패배 직후에 어쨌든 22대 국회가 시작되니까 원내 지도부도 다시 구성해야 되고 또 선거를 비대위 체제로 치렀기 때문에 정상 지도부로 돌아가는 전대회도 해야 되고 그런 일정이 있었지만 별로 관심도 없었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누가 되건 욕만 먹는 자리이거든요. 이 국면 자체가 그래요, 지금. 사실 원내대표 선거 보면은 뭐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뽑히긴 했는데 이 사람 한 달 넘게 고생하고 지금 좋은 소리 한마디도 못 듣고 연평도 갔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당대표는 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당대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밀리면 또 욕은 바가지로 당대표가 먹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당원 당규상 대선 후보는 1년 반 전에는 당대표건 어떤 당직이건 사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1년도 못하고 당대표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 욕만 먹는 자리고 힘들기만 한 자리인데 뭐 이거를 누가 하겠냐 싶어서 결국은 이 전국은 대통령 주도로 끌고 갈 수밖에 없으니 원내 지도부가 누가 되건 당 지도부가 누가 되건 그게 그거다 싶어서 별로 개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꾼 거는 언제부터냐면요. 이화영이가 1심 유죄 나온 때부터입니다. 6월 초에 나왔는데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저지른 죄로 보면 한 15년, 20년은 중형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동안 좌파들이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하다못해 이 조국이 같은 자는 2년 선고를 2심에서 받고도 지금 감옥에 안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법부도 못 믿겠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시킨 지 2년 넘게 됐는데 아직 문재인이는 손끝도 못 대고 이재명이는 저렇게 그냥 펄쩍펄쩍 뛰어다니게끔 만들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들 너무 좀 지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해봐도 안 되는가 보다. 또 도대체 문재인이 이재명이 잡아내라고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는데 그리고 한동훈이가 법무장관하고 이현석이가 총장 할 때는 막 단번에 요조를 낼 것처럼 다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2년 지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보면서 다들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원망도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이화영이 1심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은 이재명이도 잡아놓을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사실 화들짝 놀랐지만 더 놀란 거는 이재명이하고 종북 주사파들이에요. 저것들은 이화영이가 회유당했다고 막 이러면서 사법부 겁박하고 이러면은 사법부가 쫄아서 판사가 쫄아서 재판을 더 끌거나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대충 재판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번번이 저것들이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 신준우 부장판사의 판결은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하고 종북주사파들이 아주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판결입니다. 아마 제일 놀란 건 이재명일 거고요. 이재명이는 뭐 하도 재판이 많아가지고 이화영이가 선고받을 때 지는 대장동 재판으로 딴 재판정에 가서 재판받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5분 동안 아무 말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 이거 나도 이제 감옥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 사건 이후 지금
한 달 가까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그 전국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했어요. 우선 이제 변화가 그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장내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고 감옥 보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지그들이 먼저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북경찰청의 해병대원 사망 원인 수사, 그 다음에 이른바 그 좌파들이 막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뭐 외압을 행사했니 어쩌니 하면서 공수처로 가져간 그 수사, 이거가 이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데, 저는 그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외압의 실체는 없고, 그리고 그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죽음이긴 하지만 그게 뭐 이 사단장, 군사령관 뭐 이런 지휘권자들까지 책임질 정도의 이런 사건은 아닐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종북 주사파들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개입을 해서 외압을 행사해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사건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온갖 것들이 다 지금 동원되고 있는데요. 그냥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했다는 거 갖고서 무슨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아니 대통령이 장관하고 그럼 전화 통화하지 그럼 뭘 어떻게 합니까? 매번 불러요? 그 대통령실의 비서들은요, 수석 비서관이나 이 비서관들은 24시간 전화기를 안고 살아요. 언제 대통령한테 지시가 내려올지 모르고 지시가 오면은 적어도 서너 개의 정부 부처와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 끄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장관하고 전화했다, 뭐 누구하고 전화했다는 그 통화 기록만 가지고서 지금 무슨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달려들고 있잖아요. 이런 어거지 덮어씌우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급해져서 그래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자기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게 양상이 누가 먼저 빨리 감옥 가냐 이 게임처럼 좀 좌파는 생각해요. 윤석열을 먼저 감옥 보내면 자기들은 산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향해서 막 거칠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저것들이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최소한 1개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 것도 없이 탄핵을 먼저 시켰어요. 막 여론재판 해가지고 인민재판 해가지고 먼저 탄핵을 시켜놓고 특검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범죄 사실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뒤늦게 탄핵을 정당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수법을 쓰기는 어려우니까 뭐라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지금 총력전을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뭐 파우치백 하나 받은 것도 그냥 뭔가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특검하겠다는 거고, 해병대원 특검도 그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거고, 또 김진표라는 자가 국회의장이 대통령하고 조창 기도회에서 둘이서 잠깐 얘기했다는데 그거 뭐 몇 시간씩 했겠어요? 짧게 한 거고, 그리고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한 말을 의장 그만둔 지 며칠 됐다고 그걸 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쓴 얘기도 보면 아주 부정확하고 지 마음대로 막 재단하고 왜곡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지금 야권이 일제 공세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아직 그자가 아직도 우리 진영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승민이니 이준석이니 이런 것들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막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사태가 심각하다.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거가 없는 앞으로의 2해잖아요. 올해하고 내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워낙 뚝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4대 개혁을 비롯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을 뚜벅뚜벅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 원내대표를 하건 누가 당대표를 하건 그저 고생은 바가지로 하고 욕도 바가지로 먹을 자리라 나설 사람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지금 사태가 윤석열 탄핵 국면으로 지금 좌파들이 막 몰아가니까 이건 좀 긴급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탄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탄핵을 저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국민의힘의 108명이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 배신자가 안 나오면 돼요. 그러면 저 좌파들이 무슨 수를 써도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헌재 판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게 간단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8년 전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설마. 그래도 당시 자유한국당 여당이 121석이나 있는데,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좌파들이 저러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1명이나 이탈을 해야 비로소 이게 의결이 되는 건데, 세상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표계 보니까 62명이 이탈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사실은 처음에 하다가 한 2달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와서는 다 이제 밝혀진 거죠.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 인명구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다 했고, 7시간 동안에 뭐 구술을 했네, 뭐 밀회를 했네, 뭐 늦게 일어나서 뭘 못했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다 선동이고 그 괴담이었다는 거가 참 다 드러났어요. 다 밝혀졌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10원 한 푼 다른 누구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계좌 추적 그렇게 탈탈 털어서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어요. 그 좌파들의 가짜뉴스, 괴담, 막 선동 이런 게 당시에는 먹혀가지고 여론조사 할 때마다 80% 이상이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종편에 여기저기에 패널로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요. 처음에 좌파 패널 한두 명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질러보듯이 탄핵 얘기를 꺼냈어요. 그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생방송인데, 제가 하는 방송은 다 생방송인데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웬 무슨 이상한 자가 있네 그러고서 넘어갔는데요. 이게 계속 그렇게 막 선동을 해대고 괴담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좌파 단체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사이에인가 600개의 단체가 넘게 나오면서 촛불 들고 막 광화문에서, 촛불은 밤에 들어야 되잖아요. 낮에 들어봤자잖아. 밤에 촛불을 드니까 이게 몇 명이 모이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촛불 들고 있으면은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모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이 밤에 촛불이나 횃불을 든다는 게. 그러면서 국민들이 야, 이게 뭔가 박근혜가 뭐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 안 그러고서야 온통 언론이 저럴 수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거 탄핵은 무슨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우파 패널도 며칠 지나면은 이게 대통령이 좀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며칠 있으니까 탄핵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달 사이에 그렇게 다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다 넘어갔어요. 제가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무슨 패널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제가 그 당시에 방송을 하면서 제가 다 겪었어요. 지금 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8년 전에 좌파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좌파들의 그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이거 뭐 박근혜 대통령 어쩔 수 없습니다, 탄핵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탄핵당하기 전에 하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막 떠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게 불과 한 3-4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공세 있잖아요.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해서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불법적인 지시를 했을 거야, 막 이렇게 덮어가는 거요. 또 지난번 8년 전에는 세월호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300여 명이 죽은 참담한 사건을 가지고 막 가짜 뉴스를 만들고 들이대니까 국민 감성과 정서에 이렇게 다가가는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김진표라는 자가 지금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다시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 왔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저 정복수 사파들이 무슨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건 무슨 괴담을 유포하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만 흔들리지 않으면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당대표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원내대표고 당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대충 뽑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누구라 하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이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니까 절대 당대표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게 한동훈이에요. 이 사람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좌파들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좌파가 밀어붙이는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추천 임명하는 절차가 아주 잘못됐으니 대법원장과 같은 이 객관적인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는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자. 그렇게 하면 좌파 특검법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없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국민 감정도 좀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객관적인 3자에 의해서 특검을 하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을 테니까 뭐 드러날 게 뭐 있겠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언뜻 보면 그럴듯한데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8년 전에요. 이제 뭐 최서원 씨가 뭘 했니 온갖 루머와 이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뜨린 다음에 좌파들이 쫙 초점을 맞춘 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사과하라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도 안 했는데 워낙 막 사과하라 그러고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막 80%가 넘고 이러니까 맞으면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때에 정무적으로 대응을 해버린 거야.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잘못이 없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그런데 정무적으로는 잘못 없는 건 알지만 하도 저렇게 막 떠들어대니까 그냥 못 이기는 채 사과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이 화난 여론도 좀 잠잠해지고 수그러들 거예요. 이게 정무적인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맞으면 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사과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뭔가를 잘못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반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앞에 섰으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사과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울컥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니 근데 뭐 억지로 등 떠밀려서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 왔어. 그러니 그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이상하지. 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최소원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가끔 연설문 선거 때,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좀 연설문을 좀 손봐 달라고 하는 그 도움을 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거는 정치판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니 정치인이 연설문을 써서 그걸 연설문을 읽는데 지 혼자 써서 지 혼자 발표하는 게 이상한 자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손을 보게 돼 있거든. 그 손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 표현은 너무 문어적인 표현이니까 이걸 좀 구어체로 이렇게 좀 바꾸어야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단어 몇 개 고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서원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무슨 죄냐고. 근데 이거를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니까 나는 뭐 꿀릴 게 없으니까 다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좌파들이 딱 쳐놓은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 들어간 거야. 봐라, 최소원이가 태블릿 PC 가지고서 대통령이 연수물까지 맨날 고쳤어. 이런 심각한 국정농단이 어디 있어? 라고 뒤집어 씌워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진정성 없는 사과 갖고는 안 돼. 한 번 더 사과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일단 한번 사과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끌려 나와서 사과를 했어. 그럼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는 진정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했겠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끌려 나와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다 포기해버린 거야.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됐어. 그래서 그냥 끌려다니다가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끌려 내려오고 감옥 간 거예요. 진짜 억울하게. 그러면 지금 뭐 특검에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요게 독소 조항이니까 요렇게 고치자 어쩌자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좌파들은 해병대원 그 최상병이 진짜 어떻게 해서 사망했나, 그리고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됐나라고 하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좌파들이 왜 그런 데 관심 가져요? 유일한 관심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도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릴 만한 건수가 있냐 없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정상적인 경찰 수사, 정상적인 공수처 수사로는 나올 게 없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 특검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가지고 특검하는 걸로 가서 뭐라도 긁어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정말 객관적인 사람으로 특검을 합시다, 좌파들이 그걸 받겠냐고요. 목적이 다른데.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동훈이는 대통령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 거예요. 믿고 있는 거야. 절대 대통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행동은 안 했을 거다. 그러니 객관적인 제3자가 특검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입증을 해줄 거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냐. 한동훈이 생각은 이런 생각일 거예요. 선의로, 이런 선의를 갖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게 한동훈이 뜻대로 되냐 말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게 선의로 될 거라면 한국 정치가 여기까지 안 오죠. 한동훈의 선의는 가상 하나. 한동훈이가 특검법을 얘기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정당성을 갖고 더 힘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견지해온 입장은 뭐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수사 결과를 냈는데도 이게 의혹이 많다 그럴 때 이 정상적인 수사기관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 특검이라고 하는 걸로 한 번 더 검증하자 이거잖아요. 이게 특검에 대한 원칙이거든요. 그 지금 대통령이 지난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 수사가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사 결과가 여전히 미흡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나부터 내가 특검하겠다고 하겠다. 이게 원칙에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그 원칙을 가지고 지금 당론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은 이 사람의 의도가 선인지 악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이라 치자고요. 그런데 이 원칙을 허물어 버린 거야. 한동훈이가 특검을 얘기하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의 종결 시점과 관계없이 내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순간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완전히 부정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원칙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걸 하는 바람에 좌파들이 대통령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인 특검법이 정당화되고, 그리고 이제는 특검은 해야 되는데 민주당 특검을 할래 한동훈 특검을 할래 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끌려 들어가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좌파들의 대통령 탄핵을 막는 거거든요. 대통령 탄핵을 막으면 대통령 임기 전에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이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걸 막아내면 돼. 그런데 한동훈이의 독자 특검론은 이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 이 사람의 의도가 선인지 악인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정치 현실 속에서는 정말 위험한 짓을 이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한동훈이가 사실은 윤석열 없으면 한동훈이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했던 한동훈이를 몇 계단 승진시켜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금의 한동훈이 있어요. 윤석열 없으면 한동훈도 없는 이런 존재가 지금은 윤석열을 넘어서서 또는 걸리적거리면 윤석열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자기가 뭘 좀 해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이게 정부 여당은 정치에는 여가 있고 야가 있잖아요. 야는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존재가 없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를 해도 상관없어. 이재명이가 뭐 연임을 하고 뭐 온 개딸들이 달려들어서 아부 경쟁을 하고 뭘 해도 이 자체로는 우리 국민의 눈에는 정말 눈살 찌푸릴 이 짓들이지만 지그들끼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당은 여당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고 여당이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중심은 누구냐? 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심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설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 5%밖에 안 나와도 중심이 윤석열인 거야. 국민의힘이 왜 여당으로 불리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는 거예요. 여당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의석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있는 당이라서 여당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음으로써 국민의힘이 여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있음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구성이 되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권 입장에서 중심은 2년 전에도 그리고 3년 후에도 적어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임기까지는 마지막 날까지는 중심은 윤석열인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성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가에서 국민의힘, 여당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수평적입니까? 그냥 말은 그럴듯해. 당정 관계가 수평적으로. 그 수평적인 권력 관계는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가도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아들 있으면 거기 다 수직적인 권력 관계인데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거든. 우리가 말을 좋게 해서 수평적으로 서로 할 말 다 하고 조율해 가자고 하지만 정치 권력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수직적 관계만 있는 거야. 특히 여당은 수직적 관계가 너무나 분명한 거야. 대통령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집권당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야. 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가 일방적으로 막 억누르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는 관계면은 힘들어지는 거지. 수직적인 관계이나 당이 대통령한테 꼭 필요할 때는 할 말도 하는 수직적 관계. 총리나 장관이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가끔 하는 그런 수직적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는 거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출마 선언에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 특검 밖에 자기가 먼저 발의하겠다. 그 다음에 당정을 수평적 관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정치 좀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동훈이 정말 정치 잘 모르는 애 취급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의 그런 태도,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홍준표는 뭐 워낙 지금 몇 년째 저런 식으로 막 말을 해가지고, 그 중에는 들을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홍준표는 그냥 의뢰 저런 사람이거니 하고, 그냥 재미삼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철우 지사의 발언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철우 지사는 명실상부하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최고 정치 지도자거든요.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동훈은 아직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은 대구 경북 민심에 굉장한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는 대구 경북 또 부울경을 중심으로 그 기반으로 해서 당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전대는 당심 80, 민심 20에서 당심 80이 압도적이잖아요. 그 80%의 압도적인 당심의 중심이 TK이고 부울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한동훈은 안 돼라고 지금 연거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저 좌파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좌파들은 지금 어떻게든 한동훈이가 당대표 됐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윤석열 대통령하고 맨날 막 치고받고 막 분열 일으키고 그러면 8년 전에 그걸 잘 이용해 갖고서 몇 명 꼬셔가지고 저 김무성이 유승민이 꼬드겨 가지고서 배신시키듯이 그렇게 하면 윤석열 날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좌파들의 구상이거든요. 거기에 딱 맞는 대표감이 한동훈인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좋냐고 일반 국민한테 물으면 이재명 개딸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좌파 성향 사람들은 뭐 거의 99% 한동훈을 대답해요. 그래서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한동훈이 압도적인 다수 지지를 받는 걸로 나와요. 그거 다 그냥 일단 이런 게 이제 역선택이라는 건데 그거 다 믿을 거 못 되고 실제 당심은 제가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듯이 제가
전국의 우리 아미고 회원들, 자유파 국민들하고 끊임없이 문자도 받고 통화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지금 굉장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세는 완전히 꺾였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진짜 저 좌파들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겁니다. 8년 전에 우리가 얼떨결에 그냥 당했는데 이번에 또 당하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이거 완전 무능한 거다. 그래서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한동훈의 저 발언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는 적어도 한동훈은 아니다.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흐름들이 전국 곳곳에서 특히 영남권에서 지금 강하게 불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아직 이 권역 토론회가 7월 8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되기 전에 구도 자체가 굉장한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8년 전에 진짜 혹독한 엄청난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 그래도 배운 거는 있었구나. 우리 자유파가. 예? 하다가 또다시 대통령이 잃는 그런 잘못을 절대는 다시 보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정말 뼛속 깊이 느끼고 있다. 예, 그런 점을 최근 전대 상황에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에 대참패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과 지지율은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거 알고 다 선거 치른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정확한 진단도 아니에요. 선거는 국민의힘이 치른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치른 거기 때문에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언론이고 뭐고 해서 그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부족과 물가 문제도 그렇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주어진 조건이라니까요. 여당 우리가 그게 싫으면 여당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당으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럴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30%밖에 안 돼. 또 대통령에 대한 좌파들의 2년간에 걸친 공격으로 대통령 이미지가 불통 이미지가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하는 거는 다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당으로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거기다 대놓고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비겁한 짓이고. 그러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요. 그런데 왜 저 모든 저 비평이 네. 윤석열의 소통 부족과 내가 보는 그래요. 제가 소통 부족과 물가 문제 같아요. 물가 문제. 네. 그걸 그 문제인데 맛이 한동훈이고 현 대통령이 돼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이게 뭐 말씀하시는 거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국정 운영을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 예? 너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국정 운영을 잘 해왔는데 왜 그렇게 국민들에게는 그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불통 이미지만 덮어 씌워지고 그러냐 맨날 술만 먹는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언론을 다 좌파한테 뺏겨서 그래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언론이 전해주는 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KBS건 조선일보건 그렇잖아요. 근데 조선일보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하하고 조롱하는 논조를 계속해서 취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을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뭘 해도 그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이를테면은 정말 견지망월이라고 대통령이 달을 가리켰는데 어쩌다 보면은 손가락에 뭐 약간 숯검댕이 묻을 수 있잖아. 이거 가지고서 세상 난리 난 듯이 하는 게 지금 언론이에요. 좌파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우파 진영으로 간주되고 있는 언론들조차도 그랬어요. 그래서 언론을 완전히 뺏긴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잘해도 그게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못했던 거죠. 그럼 그게 계속된 겁니까? 계속. 아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걸 처리를 했어야 돼요. 어떻게 처리? 예, 우선 KBS를 비롯한 지상파나
또는 이 종편이나 신문사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도록 이게 완전히 이렇게 좌파한테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으니까 우리 쪽으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할 수도 없어. 지금 우리 힘이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는 만들어 놔야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방통이나 방심이나 여러 가지 그 국가기구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류희림을 방심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정말 이 사람들 고생하면서 했어요. 특히 이동관은 중간에 사표를 내서 그만뒀지만 류희림은 제가 보기에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고 가장 잘한 사람이에요. 이 종북 주사파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전 언론을 상대로 이 내용적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허구한 투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MBC가 법정 제재를 계속 받아서 그 과정에서 이제는 정말 제허가가 불가능한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벌점이 쌓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언론의 불균형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KBS, MBC, EBS 세계 공영방송의 이사진 개편이 이제 8월, 9월에 있어요. 이거를 방통위가 하는 건데 지금 좌파들이 국회 열자마자 자기들이 단독으로 막 치고 나간 게 방송사법이잖아요. 이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지금 하려고 그러냐 하면 방통위가 2명 이상이어야만이 의결이 가능한데 그래서 KBS, MBC, EBS 이사를 바꾸는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명이거든요. 방통위 위원이. 그 중에 1명인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가 돼버려. 그러면 사표도 못 내. 그러면 한 사람이 남잖아요. 한 사람으로는 이 의결을 못 해요. 그래서 방통위 직무가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든 기각되든 어쨌든 한 150일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에는 방통위가 중단이야. 업무 중단이야. 그러면 이 150일 동안에 MBC 방문진이나 KBS 이사회나 EBS 이사회를 바꿀 방법이 없어. 그러면 적어도 이 150일 동안은 지금 좌파들이 선임해 놓은 이사들이 계속 이사를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언론을 둘러싼 전쟁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알고 MBC 방문진이나 KBS 이사회를 바꾸기 위한 방통위 차원의 결의를 오늘 했어요. 하고 자기를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탄핵이 의결되기 직전에 사표를 낼 거예요. 사표를 내면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해서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후임이 왔을 때 이 후임을 또 탄핵하면 되잖아요. 좌파들은 그거 하는데 탄핵 당하는데 한두 달은 또 시간이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어. 그럼 그 한두 달 동안에 MBC 이사회 바꾸고 KBS 이사회 바꾸고 하는 식으로 하고 이 사람도 탄핵당해서 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 극한적인 상황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언론을 저쪽 종북 주사파들한테 완전히 탈취당한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요순이 와도 지지율 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사태를 좀 대처해 가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그 죄인들이 감옥에 안 가고 지금 설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 세 사람이 아직까지도 감옥에 안 가니까 국민들이 답답해요. TV에 나오는 것도 보면 짜증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분은 이제 이재명이 절대로 이 감옥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 설명 좀 드릴게요. 조국이랑 문재인, 이재명은 좀 케이스가 다른데 조국이는 2심에서 2년형을 받았는데 판사가 법정 구속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판사와 사법부가 조국이를 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는 문재인이는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자꾸 변증만 올리잖아요. 김정수희가 어쩌다 문다혜가 어쩌다. 결국은 문재인으로 가긴 갈 건데 너무 수사 속도가 늦잖아요. 또 이재명의 경우도 아직 1심이 선고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도 늦었고 재판도 늦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이재명 사건에는. 자, 그런데 이제 재판부, 사법부 얘기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해봤자 방법이 별로 없는 거니까 그거 빼고 이제 수사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형사사건 수사는 검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하건 성남지청에서 하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건 결국은 그 위에 그 수사 지휘자가 누구냐를 쭉 찾아 올라가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인 이원석이가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2년 전에 우리가 다른 거는 뭐 기대 안 한다. 문재인이 이재명이만 좀 확실하게 잡아넣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냐고.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대통령은. 그리고 수사 지휘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법적으로. 검찰총장한테 이거 수사해 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대통령이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서 이원석이를 총장으로 하면은 이재명이 문재인이는 제대로 잡아넣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판단으로 이원석이를 총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리고 이 이원석이에 대해서 유일하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한테 법무부의 일반 그 행정조치 외에도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한 수사 지휘를 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원석에 대한 유일한 수사 지휘권자가 한동훈인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이를 먼저 임명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먼저 임명하고 이 한동훈이가 수사 지휘를 해서 문재인이 이재명이를 잡아넣을 검찰총장 누가 제일 좋겠냐고 해서 한동훈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임명한 게 이원석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결과적으로 보면 이원석이가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수사를 지연시킴으로써 사실은 이적행위를 한 거지. 그럼 이원석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이자가 2년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 묻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이제 한 2달 있으면 이제 임기가 다 되니까 그냥 물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이원석이를 추천한 그리고 이원석이가 사보타지를 하거나 게으름을 피거나 할 때 이원석이를 쪼여서 수사를 하게끔 만들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한동훈이었어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었어요. 그 한동훈이가 그걸 제대로 했냐?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자리에 박성재를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장관을 임명할 때 그게 국방장관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건설장관이든 뭔가 미션을 줄 거 아니에요. 너가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너를 장관으로 임명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이한테 문재인이 이재명 사법 처리해 라고 미션을 주고 장관에 임명했을 텐데 이걸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이한테 야 누가 총장 되면은 문재인이 이재명이 제대로 집어넣겠냐 추천받아서 이원석이 했는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 대신에 박성재를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앉힐 때 뭘 미션을 줬겠냐? 똑같은 거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너는 문재인이 이재명이 잡아낼 자신 있지? 자신 없으면 지금 얘기하고 자신 있으면 네가 한번 맡아봐 하고 난 미션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가 장관이 됐어요. 근데 박성재는 한동훈이 같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인 줄도 잘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 장관으로 되고 한 석 달 동안에 박성재가 뭘 했냐? 검찰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어요. 장관도 박성재도 자기가 직접 수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잘할 사람을 수사 잘할 위치에 옮기는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성재의 첫 번째 작품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재명과 그 종북 주사파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가 붙고 활기를 띠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성재 장관, 그 다음에 이원석이가 그만두고 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올려서 앉히는 수도 있고 또는 진짜 이창수와 손발을 맞춰서 수사를 제대로 할 사람을 발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팀은 이재명이 잡아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법부도 검찰이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그리고 실제로 이 사법부가 무죄 때릴 수 없을 정도의 제대로 된 수사 근거를 딱 제시해서 기소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조이대는 적어도 좌파는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장 적어도 좌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서서 없는 죄 만들어서 이재명 감옥에 집어넣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정상적으로 재판 절차가 지체되지, 시간 끌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법구조가 돌아가면 이재명이 감옥 갑니다. 정상적으로 사법제도가 돌아가면 문재인이 감옥 갑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저자들은 자기들이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을 먼저 끌어내려서 감옥 보내면 자기들이 산다. 그러고 나면 대통령 선거가 바로 벌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 이게 조국이도 그렇게 꿈꾸고 이재명이도 그렇게 꿈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들이 먼저 감옥 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수사팀, 요게 지금은 박성재와 이창수로 돼 있다. 그리고 이원석이는 어쨌든 2달 후에는 이 자리에 누군가 제대로 된 수사 책임자가 자리를 잡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직급상으로는 대검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이 제일 높아요. 장관급으로. 서울중앙지검장 그 아래죠. 그런데 실제로 수사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더 많이 데리고 있어요. 실제 수사검사는. 그래서 그 도쿄, 일본 경우에도 그 도쿄 지검이 그 특수부 단학가 수상 구속시키고 한 그게 도쿄 지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도 대검보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라는 그 특수부 통해 검사가 포진해 있는 것, 이것이 이재명 문재인을 차보 처리하는 데는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자책의 판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영향 때문에 모든 게 늦어진 거 아닌가. 판사가 한 3,000명쯤 되는데요. 그 중에 김명수 같은 그 찌질한 좌파 판사는 한 4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줘야 15%. 그런데 이것들이 대법원장을 하고 대법관을 하고 법원행정처장을 하고 각 법원장을 하면서 그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니까 85%의 좌파 아닌 판사들이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뭐 없는 죄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해 달라. 그러면 문재인이 감옥 보내고 이재명 감옥 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런 정도로 사법부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KBS 아침 프로를 맡게 된 우리 꼬바사한테 진짜 우리가 큰 이안을 받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따져보니까 28년 만에 K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으로 윤나를 한 며칠 전에부터 복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크게 희망을 갖고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른 경도로 들었는데 네. 공중파 라디오 방송이 요새 뭐 청취자가 끌이 있겠나 이랬는데 이해로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걸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프로를 맡으셔가지고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예, 텔레비전보다는 정치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매체고요. 그 중에서 KBS 지금 제가 진행하는 전격 기사가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가급적이면 봐주시되 유튜브 라이브로 봐주세요. 이게 그냥 라디오로 들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운전 중에 라디오 틀어놓고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취율이 집계가 안 돼. 얼굴이 딱 나와 이렇게. 예. 근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도 그 라디오를 들을 수 있거든. 똑같은 시간. 7시 20분. 그렇게 하시면 유튜브는 몇 명이 들어왔는지가 실시간으로 딱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로 좀 들어주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